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형의 어지럼증 상담소 9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느덧 제가 10번의 어지럼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9번째 시간으로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지러울 때 잘 듣는 약, 흔히 우리 환자분들이 어지러울 때 잘 듣는 약 좀 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30년간 어지럼증 환자를 보면서 어지럼증, 모든 종류의 어지럼증이 잘 듣는 약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지럼증이라는 증상이 왜 공이 모든 종류의 어지럼증에 좋아지는 약이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설명은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흔히 어지럼증에 잘 듣는 약이란 말은 아마 첫 번째 개념, 어지럼증이라는 증상이 왔을 때 이 어지럼 증상 발작을 좋아지게 하는 먹는 약을 말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주로 경구약이고 어지럼 증상 자체에 발작이 있을 때 완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어지럼증 자체가 안 오도록 하는 예방약도 역시 어지럼증에 듣는 약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어지럼 증상이 왔을 때 그 증상 발작을 완화시키는 약, 특히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경구약을 흔히 어지럼증에 잘 듣는 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통증에 듣는 약은 있죠. 두통, 관절통, 생리통, 몸살, 모든 종류의 두통, 통증에 듣는 약은 흔히 여기는 아시타미노펜이나 소염 진통제, 개보린, 펜잘, 제가 이런 약을 선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드빌 요즘 많이 드시더라고요.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모든 약들은 사실은 감기, 몸살, 두통, 관절통, 생리통 모든 종류의 통증에 다 듣고 어느 정도, 물론 다소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둘째는 일반 의약품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서 흔히 쉽게 구하는 일반 의약품으로서 많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이야기로 두통의 개보린처럼 어지러움의 개보린이 있느냐, 이게 오늘의 강의의 중심에 있는 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지럼증에 듣는 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어지럼 증상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약은 없고 극히 일부의 어지럼증에 듣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바로 이런 전정억제제라는, 즉 전정신경, 뒤에 나오지만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은 전정신경이라 합니다. 이 전정계의 과다한 자극을 억제시키고는 이런 전정 억제제로서 흔히 보나링 A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성분명호는 디멘하이드리네이트라 하는데 이 보나링 A정이 가장 무난한 어지럼증에 듣는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신경안정제에 해당하는 향정신의약품인 바륨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역시 어지럼증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어지럼증 증상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종류의 어지럼 증상이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일부의 어지럼증에 듣는 약인데 이 약을 장기적으로 매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약들은 짧게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사실 어지럼을 전공으로 하는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의사들은 이 약을 짧게 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른 과에서 이 약을 한 달씩, 두 달씩 처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제가 동산병원 30년 교수생활을 할 때도 그런 농담조로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화기내과 교수님들은 소화제 잘 안 쓴답니다. 차라리 소화기내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뭐 진통제나 약을 많이 처방하면서 혹시 위가 문제될까 싶어서 위장약 소화제를 많이 쓰지, 진작 소화기 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소화제나 이런 걸 많이 안 쓰는 것과 같은 이치로 어지럼증 환자를 전공으로 보는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에서는 진짜 이런 약은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은 짧게 증상이 있을 때 하루 이틀 정도 먹는 약이고, 그러나 보통 이제 무난하게 환자들이 뭐 다른 과에서 보통 그만큼 어지럼이 흔한 증상이니까 꼭 이비인후과 신경과 질환이 아니고 뭐 관절통행 환자도 어지럼을 호소할 수 있죠. 그런 경우 의사들한테 어지러울 때 좀 약 좀 주세요 하면 무난히 쓰는 약이 바로 이런 보나닌 A입니다. 이 약은 절대 모든 종류의 약, 어지럼에 다 듣는 약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이제팜이라는 약, 흔히 이 약도 향정신의약품으로서 장기간 쓰면 상당히 의존성이 있고 끊기가 어려운 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즉 모든 어지럼에 듣는 약은 없다. 그러니까 왜 모든 어지럼에 듣는 약, 또 한 개 어지러울 때 쓰는 약으로 바로 항구토제, 안티에메틱스가 있죠. 대표적인 게 기미테라는 거 있습니다. 기미테, 붙이는 키미테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멀미 치료제입니다. 멀미 치료제. 보통 여행 가고 차멀미 하실 때 한 6시간 전에 붙이면 최대 효과를 보이는데, 이런 항코린 효과, 즉 부경암 신경을 억제해서 구토 중추를 억제해서 멀미의 주된 증상인 구토를 억제시키는 약. 이것도 일종의 어지러운 약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흔히 맥스롱이라는 거 있죠. 우리 시청자분 잘 아시는 맥스롱, 뭐 맥페란, 이 IV, 정맥주사, 근육주사, 경구약 다 있습니다. 이런 거 구토 때 보통 이런 경우는 링거 안에 이런 맥페란을 주사를 넣어서 믹서해서 쓰면 상당히 어지럼 환자한테 구토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지럼 환자들이 구토를 하는 이유는 어지럼 신경과 위장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구토 중추가 흥분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맥페란, 맥콜, 맥스록 이런 약제들이 구토 중추를 억제해서 구토 증상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부작용으로는 이런 불수의적인 운동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왜 한 작년인가 한번 크게 났죠. 모 병원에서 파킨슨 환자한테 이런 맥페란 주사제를 통해서 부작용이 더 심해졌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구토할 때 쓸 수 있는 약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파킨슨 환자들이 구토를 하러 올 때 현재 쓸 수 있는 약제 중에는 맥페란이 상당히 무난한 약이고 아주 부작용이 없는데 드물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어지러울 때 쓸 수 있는 약은 앞에 있는 이런 보나린 A정과 같은 약들, 아니면 이런 항코린 제제인 기미테 같은 이런 멀미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기 얽힌 하나의 조그만 이야기로는 기미테 붙이는 약을 붙이고는 이걸 띄면서 손으로 이렇게 띄다가 눈 비비면 큰일 납니다. 눈에 비비면 이 동공이 확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안티코리너직, 즉 부경신경 억제하기 때문에 항코린성이라서, 그러면서 동공이 커지니까 눈이 흐려지죠. 그래서 갑자기 기미테 치료제를 붙이고 멀미는 좋아지는데 눈이 안 보인다 해서 응급실 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이면 오른쪽 기미테 붙여갖고 그 붙인 걸 오른손으로 띄서 오른쪽 눈을 이렇게 비비면 오른쪽 눈에 그 검은 눈동자만 커지거든, 동공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이제 저희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갑자기 동공이 커져 있는 부분 초응급으로 생각해서 급히 뇌혈관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게 하나의 해프닝이죠. 이게 기미테를 붙여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기미테 약제는 졸림이 있고 시야가 흐리고 동공 확대가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어지럼증에 다 듣지는 않지만 일부의 어지럼증에 이런 보나니나 항구토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든 종류의 어지럼증이 안 듣느냐? 바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우리가 배가 아프면 복부 CT나 초음파, MRI 촬영을 통해서 복부 쪽을 정밀하게 보면 다 대부분 알 수 있죠. 그러나 어지럼은 신체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어도 다 어지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귀에서부터 이 머리, 숨골로 가는 이 전정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오는 어지럼증이 한 50%를 하면 나머지 50%는 심리적인 문제, 그 외에 이런 자율신경, 심장질환, 부정맥, 흔히 어르신들 심방세동, 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소가 되는 이 심방세동이
첫 발견될 때 첫 증상이 어지럼이 꽤 있습니다. 심장질환도 어지럽고 기립성 저혈압도 어지럽고 약에 대한 부작용도 어지러울 수 있고 어지럼 일으키는 질환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어지럼증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그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머리카락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어디 문제가 있어도 다 어지럽기 때문에 이 어지럼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지럼증이란 증상을 완화시키는 공동의 약이 없다는 거죠. 즉 두통의 계본인 같은 어지럼의 계본이 없는 이유는 바로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어지럼증 이런 경우에 앞에 말했는 보나린 A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더불어 더 졸리기만 하고 보나린 A 기립성 어지럼증 일어날 때 혈압 떨어져 생기는 어지럼증이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부정맥의 보나린 A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지럼증은 이 보나린 A는 오로지 이쪽 부분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전정기의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에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체 어지럼증의 한 50%도 채 도움이 못 받는 경우죠. 앞에 제가 말했죠. 생리통, 두통, 관절통 모든 종류의 통증에는 다 어느 정도의 소염 진통제가 듣는 반면에 어지럼증의 소염 진통제가 단일 약은 없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앞에 말했는 전정기의 출발력, 귀 안에 있는 우리 귀에 있는 그 척두골에 숨어져 있는 세방고리관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종착 출발력이죠. 우리 KT의 출발력이 서울이듯이 어지럼 평경 잡아주는 신경은 전정계라 합니다. 출발력은 귀고 종착력은 머리인데 이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 회로의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어지럼증이 전체 어지럼증 한 반틈 정도 차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 반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보나린 A증은 항히스타민 작용, 우리 머리에 있는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해서 앞에 말했는 전정계,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평령을 잡아주는 전정신경의 과다한 자극을 억제해서 어지럼을 좋아지게 한다. 또 하나는 항콜린 작용, 즉 부경신경을 차단해서 구토 중추를 억제한다. 그러나 단기간만 사용해야 되고 이거를 한 달씩 두 달씩 쓰는 것은 적절한 용법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하는 급성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만 쓴다. 장기간 쓸 때는 어전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뒤에 나오지만 중추 보상작용을 억제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귀에서 생기는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게 이석증이고 전정신경염이라고 귀감기, 흔히 어지럼이 심한 감기라 합니다. 아니면 메니에르 병, 이런 병들은 대부분 귀의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에 이 귀의 문제 자체가 복구된다기보다는 어지럼이 좋아지는 이유는 머리 안에서 소뇌와 숨골을 포함하는 이런 뇌에서 양쪽 귀에서 올라오는 전정신경의 불균형을 극복해 줍니다. 우리 머리인 중추신경계가 그렇게 머리 안에서 좌우에서 올라오는 전정계의 불균형을 인지하고 극복해 주는 기능이 이런 약을 쓰면은 다부러 약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해 주는 과정을 중추 보상작용이라 합니다. 즉 말초 귀의 문제로 인한 어지럼이 좋아지는 것은 귀의 문제 자체가 그 신경세포나 여러 가지 조직의 손상이 복구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 안에서 양쪽 귀에서 올라오는 전정계의 불균형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우리 숨골과 소뇌에서 이 어지럼에 대해서 대뇌와 포함해 있는 뇌신경의 활성화가 되어서 좋아집니다. 말초 전정계가 복구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중추 보상이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귀에 생기는 어지럼증에서 이런 약을 장기간 쓰면 다불 환자를 망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만성 어지럼증으로 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된 이유가 이렇게 그 세방고리관과 이석기관에서 올라오는 이 평령을 잡아주는 신경은 숨골과 소뇌를 통해서 전달되고 이 뇌줄기와 소뇌에서 해석된 정보는 대뇌를 통해서 올라가서 대뇌에서 어지럼을 인지하는 겁니다. 즉 보나린 A나 디아제팜 같은 경우는 요 귀의 문제에서부터 소뇌와 숨골로 가는 전정계의 불균형으로 오는 어지럼증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
숨골과 손에서 올라오는 이 정보가 대뇌로 가서 대뇌에서 인지하는 이 인지 과정의 문제에서 오는 시민성 어지럼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즉 제가 지난번에 시민성 어지럼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 시민성 어지럼은 귀에서 머리까지 올라오는 전정계는 정확하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즉 전정신경은 중추신경계로 잘 유입이 되지만 그걸 인지해주는 대뇌 입장에서 판단에 오류가 생겨서 오는 게 시민성 어지럼이기 때문에 시민성 어지럼증 환자에서 보나리는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지럼증의 원인에 따라서 어지럼증 증상을 좋아지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 전정 억제제, 보나린, 벨륨, 기미테 등과 같은 약제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지럼증도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지럼증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런 제가 늘 강조하는 흔한 어지럼증 7가지가 있죠. 이 이석증부터 해서 이 7가지 중에서 전정 억제제가 듣는 어지럼증은 메니에르병과 전정신경염이 대표적이고 이석증도 조금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효과 없는 건 시민성 어지럼증, 전체 어지럼증이 두 번째로 흔한 경우이고 20대에서 60대 초반에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에 가장 흔한 어지럼증으로 알려진 기립 어지럼에는 전혀 효과 없는 겁니다. 시민성 어지럼에 전혀 효과 없죠. 두 번째는 기립성 어지럼에도 전혀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어지럽다고 보나리 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편두통성 어지럼이나 뇌졸중성 어지럼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은 주로 귀의 문제로 오는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이석증의 급성기 증상, 어지럽고 구토하고 하는 이 증상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지 이 약을 장기간 써도 안 되고 더구나 시민성 어지럼증, 기립성 어지럼증. 기립성 어지럼증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찾아오는 찜통들의 여름철의 불청객이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점점 아열대, 지구온난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로 이제는 찜통 더위에 앉았다 일어설 때 혹은 걸어서 다닐 때 어찌라고 힘이 빠지고 쓰러질 것 같고 정신을 잃을 것 같고 아득한 느낌의 기립성 어지럼 환자가 많습니다. 왜? 노인 인구가 많고 당뇨 환자가 많아서 이런 혈압을 조절하는 신경, 자율신경에 문제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포함해서. 우리는 또 초고령화 사회로서 이제 노년 인구가 20%를 넘었죠. 그러다 당뇨 환자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이 모두가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흔한 어지럼증 중에서 귀 수준의 문제가 있는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이석증에는 급성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시민성 어지럼, 기립성 어지럼 전혀 없다. 오히려 환자가 더 잠만 오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편두통성 어지럼, 뇌졸중 어지럼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했던 거는 주로 어지럼증이 잘 듣는 약 중에 급성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온 거죠. 제가 앞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귀에서 머리까지 올라오는 평형 정보의 문제가 생겨서 오는 대표적인 병이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이석증 이런 경우에 급성기 증상 치료 효과가 있죠. 여기 생기는 대표적인 뇌졸중이죠. 뇌졸중의 어지럼도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뇌졸중은 사실은 뇌졸중 자체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시민성 어지럼은 주로 대뇌가 예민해진 거 여기 전혀 도움 안 되는 거죠. 기립성 어지럼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로 양이 일시적인 감소로 오는 기립성 어지럼 전혀 도움 안 되는 거죠. 편두통성 어지럼 전체적으로 뇌신경이 예민해서 생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어지럼증 증상 자체를 완화시키는 데서 이런 전정 억제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부터는 흔한 어지럼증 7가지에 대해서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약제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피겠습니다. 흔한 어지럼증. 자, 이석증은 약으로 낫는 병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환자들이 이석증 좀 약 좀 주세요 하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석증 증상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구토, 속 울렁거림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은 앞에 말했는 보나린 A정을 포함해서 항구토제가 있지만 이석증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것은 이석정복술입니다. 오로지 이석정복술 여기 있죠. 이석정복술은 제가 말했죠. 기, 안, 방골이관 안에 떠돌아다니는 이석을 원래 위치에 타원낭에 집어넣어주는 방법이다. 이거는 오른쪽에 그 뒷방골이관에 이석증이 있을 때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 이석정복술을 하면은 환자가 수분 이내에 머리가 맑아지고 주위가 빙글빙글 돌고 참 힘들었던 그 순간이 신기하게 좋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석증은 약으로 낫는 병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석정복술 이후에 약간의 불안증, 또 올까 싶은 불안감, 이게 바로 시민성 어지럼이 대표적으로 선행인자가 이석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증 뒤에 오는 심리적인 후유증인 시민성 어지럼은 항불안제나 SSRI 같은 항우울제가 도움이 됩니다. 이석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이석정복술이다. 그리고 정상은, 약물은 정상을 약간 완화한다. 이석증 뒤에 오는 시민성 어지럼은 새로운 종류의 어지럼증으로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석증 예방법, 이것도 일종의 약으로 쓴다면 비타민 D입니다. 압도적으로 이석증 예방에 가장 근거 있는 치료제는 비타민 D, 경구약이나 비타민 D 근육 주사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석증에 대해서는 강한 신체 활동을 유지해야 되죠. 또한 이석은 머리 안에 붙어있던 이석 칼슘 조직이 떨어지니까 뇌진탕, 교통사고 등과 같은 강한 두부 외상을 방지해야 된다. 제가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과나무 흔들으면 사과가 우르르 떨어지죠. 머리에 강한 충격이 오면 붙어있던 이석 칼슘 조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부 외상을 방지하고, 메니에르병 혹은 전정신경증 같은 귀질환의 일종의 합병증으로 이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메니에르병이나 전정신경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석증이 잘 생깁니다. 아마 귀로 가는 혈류, 혈액순환의 장애로 해서 이석이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석증 예방법은 비타민 D 복용 확실히 중요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한 금연, 그리고 왕성한 신체 활동, 그리고 두부 외상 방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타민 D가 많은 음식, 대표적인 것이 음식은 아니지만 햇볕, 그리고 표고버섯, 그리고 지방질이 많은 생선, 등푸른 생선이죠. 연어나 고등어, 치즈 이런 것들 좋아요. 그래서 뼈가 단단해야 된다. 이석이 자주 생긴다면 바로 이것, 비타민 D가 결핍이 많습니다. 그럼 비타민 D를 투여하면 약 50% 정도에서 예방 효과가 있다. 즉 2번 이상 이석증을 경험했는 그룹에서 비타민 D를 투여했는 그룹과 투여하지 않는 그룹을 1년간 추적 조사해 보니까 50%, 30에서 50% 정도의 이석증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석이 자주 있는 분과 정상인 분에서 보니까 확실히 골다공증이 이석증 있는 분이 많았다. 즉 뼈가 약해서, 그 근거는 이석도 결국은 칼슘으로 되는 뼈저주이거든요. 뼈의 기본적인 칼슘. 근데 이 칼슘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왜 비타민 D를 강조하냐면, 칼슘은 이석증 환자가 항상 정상이에요. 근데 이 칼슘이 재기능을 하려면 비타민 D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구슬이 3마리라도 깨어야 보배라 했죠.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재기능의 칼슘이 재기능을 하려면은, 즉 질 좋은 칼슘을 만들려면은 비타민 D의 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석증이 예방에는 비타민 D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있는 경구약을 먹는 경우에 정상적인 칼슘량은 충분한데 칼슘을 더 많이 투입하면은, 칼슘이 지나치게 높으면은 경련 같은 부작용도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서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거, 순수한 비타민 D 제제, 근육 주사나 아니면 순수한 비타민 D 경구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흔한 어지럼증, 시민성 어지럼증 예방치료.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성 어지럼증이라는 것만 인지하고 큰 병, 뇌졸중, 치매, 중풍, 뇌종양이 아니다는 것만 인지하고 받아들여도 50%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성 어지럼 환자는 대부분 여러 MRI도 찍고 여러 병원의 진료도 받으시고 검사도 하지만 뾰족한 답을 구하지 못하니까 불안해 있거든요. 내가 이거 낫지 않는 불치병에 걸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가지지만 이 시민성 어지럼은 20대에서 60대 초반에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에 가장 흔한 어지럼증으로서 현대인의 마음의 병이다. 아무도 몰라주는 나만의 고통이라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이 이석증 뒤에 오기 때문에 선행인자는 이석증이 가장 많고 그 외에는 교통사고, 심장병, 전정신경염, 편두통, 메니어르병 여러 종류의 혹은 급성공황장애, 우울증, 불안 같은 정신적인 상처 뒤에도 오기 때문에 이 큰 병이 아니다. 큰 병이라는 건 뇌졸중, 치매, 중풍이 아니고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임에도 50% 나았습니다.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또한 이는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또한 이제 약물은 이런 SSRI, SNRI 등 같은 항우울제입니다. 항상 이제 환자들은 내 우울증도 없는데 왜 선생님 내 우울증 약 투여합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울증에 대한 보험 코드에는 시민성 어지럼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이 우울증 치료약을 쓰는 이유는 선행인자가 이석증이 많지만 이석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 뒤에 오는 심리적 후유증으로 뇌신경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고 약간의 움직임에도 어지럼의 문턱이 낮아진 뇌로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 예민하고 민감한 뇌를 정상적인 뇌신경 회로로 바꾸어주는 치료제의 개념으로 항우울제를 씁니다. 보통 한 80% 정도 효과가 있고 예민하고 민감한 뇌신경 회로를 정상화시킨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가 두통이 개보린처럼 먹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두 달은 치료를 하고 효과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참 기다리지를 못하고 중간에 또 효과 없다고 또 다른 약을 혹은 또 다른 병원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약제의 효과를 발휘하는데 최소한 한두 달은 걸린다는 거. 그래서 한 6개월은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잘 견디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시민성 어지럼증 때 항우울제를 쓰면서 약간의 향정신, 벤조다이제핀 계통의 불안제를 같이 쓰는 이유는 항우울제가 충분한 효과를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단기적으로 불안제는 빨리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불안제와 함께 항우울제를 같이 쓴 뒤에 항우울제가 충분히 농도가 유지되면 항불안제는 그때 서서히 끊어가는 그런 전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참 이슬아드 참 좋아합니다. 두통 어지럼증에 가장 좋은 시민성 어지럼증과 특히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외부에 드러나는 게 없는 그런 어지럼증에 가장 좋은 약은 의사의 공감 능력입니다. 그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소통이고 의사가 얼마나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의사의 공감 능력이 어지럼증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말을 잘 듣고 그 환자가 고통받는 환자의 어지럼증의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잘 머릿속에 재구성되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에서는 의사의 공감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특히 시민성 어지럼은 다 정상이에요. 어지럼 검사 정상, MRI 정상. MRI를 제 환자 6번 찍어도 정상이니까 가족들에게 더 이상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가족도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아예 말문을 닫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상처만 쌓이는 게 시민성 어지럼증입니다. 아무도 몰라주죠. 그럴 때 의사가 안아주고 제 방에서 참 서로 공감하고 그동안 고생했던 이야기 들으면서 환자들 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들어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에게 또 티슈 한 장 드리면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그게 어지럼증 환자의 시민성 어지럼증 50% 나왔습니다. 그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 약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건 없지만 항우울제 참 많이 있습니다. SSRI, 세로토닌 일종의 행복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을 통해서
이런 뭐 시중에 팍실, 뭐 렉사프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저 채팅창에 보니까 렉사프로가 저기 답인가요 나왔네. 심인성 어지럼증 렉사프로가 답이냐? 렉사프로만 답은 아닙니다. 그런 렉사프로가 월드와이드 제일 많이 쓰는 약이죠. 렉사프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보면 에시타로 플람이라는 약이 렉사프로인데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부작용이 가장 적어요. 무난하고 해서 많이 쓰는데 최소한 약물 효과를 보려면 2, 3개월은 써봐야 되는데 이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문제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다른 또 SNRI 같은 약제를 쓸 수 있고 적어도 1년을 서락하지만 1년은 좀 너무 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서 6개월은 같이 써야 안 된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흔한 어지럼이 편두통이죠. 이 편두통 어지럼증 정말 제가 교수로 30년 있다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거는 편두통 환자 정말 많습니다. 두통도 괴로운데 어지럼증도 같이 오죠. 두통, 멀미, 이석, 소리빛, 예민, 속 울렁거림, 안구 통증.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이 가장 신경과에 오기 전에 먼저 가는 과가 소화기내가 많습니다. 속 울렁거림. 또 안구 통증이 많아서 안과에도 가죠. 안과와 소화기내과에서 신경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큰 편두통이라는 이 빙산은 해수면 밑에 숨어 있어요. 겨우 나타나는 증상은 이석증 하나로 와요. 이런 경우에 이 이석증이 편두통의 원인이란 겁니다. 젊은 분들한테 오는 이석증은. 그만큼 이 소리 빛에 예민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누워있으려는 경향이 있는 20대에서 한 50대의 여성들, 병원에 오는 편두통 환자들의 한 90%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4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이 편두통이 두통이 왜곡한다는 병이 아니고 두통 다음으로 흔한 게 어지럼증이다. 근데 두통과 시간적 연관성이 다양해서 젊을 때는 대체로 두통으로 많이 고생하다가 폐경 후에 어지럼증이 오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편두통에서 어지럼증이 주된 증상으로 올 때 그래 전정 편두통이라 하고 이런 경우 많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급성기 치료약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 치료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소염 진통제입니다. 타이레놀. 복합 진통제는 이 카페인과 혈관 수축제가 있죠. 뭐 개보린, 펜잘, 판피린, 막 모든 이런 약들. 이건 다 일반 의약품으로서 약국에 쉽게 살 수 있는 약이죠. 편두통의 전문적인 약제 트립탄이 있습니다. 근데 두통 치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이런 트립탄을 조기에 10분, 30분 이내에 먹어야 됩니다. 흔히 편두통 환자들은 약 먹어도 효과 없습니다 하고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약물 복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은 두통약 어떻게 통증이 있는데 참다 못 참을 때 먹어야지 계속 신약 먹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고 두통이 최고조에 도달할 때 먹으면 효과 없습니다. 트립탄. 그럴 때는 어떤 약도 효과 없습니다. 한숨 자고 시간 지나야지 편두통이 좋아져요. 10분, 20분 이내, 적어도 30분 이내에 먹어야 되고 이 복합 진통제인 카페인과 혈관 수축제가 같이 있는 약들, 개보린, 펜자리 일반적으로 쉽게 약국에서 구할 수 있고 타이레놀이나 이런 소염 진통제보다 효과가 좋은 이유는 이 카페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카페인. 편두통에서 카페인은 뒤에 나오지만 임신 때 쓸 수 있는 두통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 카페인의 농도가 낮아지면 반동 효과로 또 두통이 와요. 근데 이런 약들이 쉽게 구하고 효과도 좋지만 이 약물 과용 두통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많이 쓰면은 머리 안에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줄어들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 전달 체계가 활성화되어서 약을 쓰면 쓸수록 두통이 더 오는 약물 과용 두통이 빠집니다. 편두통 환자에서 최악의 결과는 약물 과용 두통입니다. 이 약물 과용 두통의 주범이 여기 있는 복합 진통제라서 참 양면성이 있죠. 효과는 좋은 반면에 일주일에 이거 10번 이상 아니 한 달에 10번 이상 쓰면은 복합 진통제가 두통을 더 악화시킵니다. 또한 트립탄 계열도 일주일에 2번, 월 8번 이상 쓰면 약물 과용 두통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약물 과용 두통의 주범으로 이런 트립탄과 복합 진통제가 있고, 그러나 트립탄은 5분, 10분 이내, 30분 이내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편두통 발작 치료는 산불 하재 진압과 같다. 불시단계 불을 꺼야지. 이렇게 온 동네 산에 불 다 안 하고
하드 진압 의미 없잖아요. 요번에 우리 그 경상북도 북부에 불난 것도 참 이런 것 같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펜두통도 역시 이런 초기에 복용을 해야 됩니다. 즉 10분, 20분 이내에 먹어야 되고, 펜두통과 커피, 펜두통 환자들에서 커피는 임신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재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 주어서 두통을 완화시켜 주지만, 카페인 농도가 떨어지면 반동효과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주말 두통 오는 분은 대부분이 여성이고 펜두통이고 주중에 커피를 많이 먹는 분입니다. 그래서 펜두통이 자주 있는 분은 커피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왜 주말에 그래 생기냐면, 주말에는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에는 늦잠 자고 아침 안 먹고, 즉 펜두통이 싫어하는 불규칙한 생활. 두 번째는 주말에는 커피를 안 먹으니까 카페인 농도가 떨어지죠. 그럼 반동작용으로 혈관이 확장됩니다. 주말 두통은 펜두통과 커피로 인한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펜두통은 임신 때 쓸 수 있는 치료제의 개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러나 이제 펜두통이 자주 오는 경우, 보통 펜두통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사파성, 에피소딕한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온다. 혹은 한 번 오면 2, 3일 정도 녹초가 된다. 혹은 만성 펜두통 정의는 한 달에 아픈 날이 더 많죠. 한 달에 15일 이상 아프다는 거죠. 그런 달이 1년에 3개월 이상 있으면 만성 펜두통입니다. 또한 약물 과용 두통이 대부분 만성 펜두통 동반되죠. 이런 경우는 예방약을 써야 됩니다. 예방약 매일 먹어야 되죠. 날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먹는 거죠. 이 예방약은 과거에는 내전증 약, 우울증 약, 혈압약에서 빌려 썼는 거예요. 그 말은 펜두통에 특화된 예방약이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혈압약, 우울증 약, 내전증 약이다 보니까 부작용도 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약을 서서히 올리다 보니까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죠. 또 환자한테 내가 왜 간절히도 아닌데 내전증 약 와서노? 이런 오해도 좀 받죠. 이 경구 예방약이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펜두통 예방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래 안 아파도 돼요. 우리 엄마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만큼 펜두통을 시달리면 찡그러지죠. 펜두통은 개인의 문제가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아프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펜두통 있는 부인이 있으면 부인 눈치 봅니다. 자식도 엄마 눈치 봅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펜두통이 좋아지면 애들이 좋아하고 남편이 좋아합니다. 애들이 이제 우리 엄마 내 맛있는 음식도 집에서 해줄 수 있어. 학원도 태워줄 수 있어. 왜? 펜두통으로 늘 누워있고 찡거리고 조금만 시끄러우면 조용해라. 소리 빛에 예민하니까 텔레비 끄라. 앞에서 얼렁거리지 마라. 늘 어머님 얼굴이 불편해요. 짜증이 나요. 근데 펜두통이 좋아지니까 우리 엄마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말합니다. 내가 이래 안 아파도 돼요. 환자도 신기하죠. 왜? 만성 펜두통 되면은 한 달에 아픈 날이 더 많은데. 그렇게 했는 획기적인 게 CGRP 항체 주사입니다. 뭐 저는 이걸 소개하는 거지 저는 아무 관계없는 약이고, 이 CGRP라는 거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관 주변의 염증을 초래하는 펜두통 때 분비되는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뉴로펩타이드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CGRP 약은 항상 문제입니다. 이 농도가 높으면 펜두통 발작이 오는 거예요. 근데 CGRP라는 이 뉴로펩타이드에 대해서 항체를 개발해서 이 CGRP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항체 치료제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면역 항체 치료 시대가 왔잖아요. 심지어 고지혈증도 이제 주사 한 번으로 1년에 주사 한 번 맞는 그런 항체 치료가 있듯이, 우리 뭐 폐암의 어떤 표적 항체 치료 많이 알고 있듯이 펜두통에도 이런 표적 항체 치료가 개발되었어요. 이 CGRP. 그래서 이런 아조비나 엔겔티 등 약이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펜두통이 많은 30, 40대, 40, 50대 여성들 CGRP라는 단어는 좀 아셔야 돼요. 펜두통을 일으키는 주범인 신경 호르몬이고, 얘가 분비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 주변에 염증을 일으켜 두통을 일으키는데, 얘를 기능을 무력화하는 펜두통에 특화된 주사약이 나왔다. 2019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도입되는, 정말 펜두통의 새로운 시대에 열었어요. 이런 약들을 개발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인류에게 정말 그 행복을 주는
참 이런 약을 개발하시는 과학자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임상가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또 주사만 나온 게 경고약이 나왔어요. 역시 CGRP 항체예요. 아킵타라는 약이 아토케판트인데 이 약이 작년 2024년 5월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두 달에 한 번씩 주사약이고 이 경구약은 매일 먹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효과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경구약이 예방약이면서 동시에 진통제 개념도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생리 직전에 막 딱 아픈 분이 있으면 생리 전날부터 생리 동안만 딱 선택적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무슨 큰 사업에 신경을 쓸 일이 있고 이미 예상되는 큰 어떤 신경 쓸 일이 있으면 그 서는 시점만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진통제 개념의 통증 완화 효과가 같이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고 많은 분들이 만족해요. 이 아키타의 흔한 부작용은 오심, 변비 정도 있지만 약을 끊을 만한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도 비급여라 좀 비싼 측면이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 약이 들어오고부터 정말 편도 환자들 진짜 특히 이 약은 장점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주사약은 적어도 4개월, 6개월을 끊어야 되지만 이건 한 2달 정도만 중단하면 임신이 가능한. 왜냐하면 이 약은 방광기가 짧거든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고 투여를 중단하면 대부분이 한 1, 2주 안에 약이 다 몸에서 쉽게 내려가는 장점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보니까. 이런 주사약과 이제 예방약 시대가 왔다는 거고, 세 번째로 흔한,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되는 여름철의 불청객인 기립성 어지럼증. 이 기립성 어지럼증은 참 좀 의사들도 간과합니다. 그러나 찜통더위에 찾아오는 불청객. 제가 동산병원에 있을 때 2011년도에 이 자율신경 클리닉, 어지럼에 특화된 클리닉을 열고 제가 그거를 이영신과에도 그대로 다 가져왔는데, 어르신들, 전립선 약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 남성분들, 혹은 사우나탕에서, 열탕에서 나오다가 넘어지시는 분들, 혹은 거기 술 드시고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분들, 남성분들 서서 소변보다 넘어지는 분들, 다 기립성 저혈압의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 상당히 많고 또 넘어지면 낙상되고 골절도 될 수 있는데 일어날 때 생기는 기립 어지러우면 혈압과 맥박의 문제인데 물 많이 먹으면 좋아요. 물, 하체 근력 운동. 제가 하체 근력 운동 참 강조 많이 했습니다. 저는 노년에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하체 근육에 달렸다. 요양병원 신체 지지 않고 자식들 걱정 덜 끼치고 살려면 근육을 키워라. 50대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 4에 근력 운동 6으로 가져가라. 근육은 1kg는 돈 400만 원 가치가 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서 있는 거, 사우나, 술, 커피, 햇볕, 공통적인 게 뭡니까? 몸에 물 빠지는 조건입니다. 장기간 서 있으면 왜 안 좋습니까? 우리 혈액에 한 2리터 이상이 횡격막 밑에 저류합니다. 중요 방향으로. 그러면 순환되는 혈액량이 적어지고 심장으로 유입되는 혈액이 적어져서 심장에서 박출시킬 수 있는 혈액이 적어지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인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오는 겁니다. 잘 때는 베개를 조금 높은 베개를 하면 혈압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또한 이 이뇨작용이 줄어듭니다. 이뇨작용이 주로 어르신들에 특히 남성분 소변약 드시는 전립선약 드시는 분들 새벽에 화장실 가러 일어나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서 이 베개를 높이 베면은 이뇨작용이 감소돼서 확실히 어지럼증이 줄어든다. 탄수화물 음식 피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뭐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렇지 싶지만 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복부, 흔히 창자 쪽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혈류가 많이 모이면은 상대적으로 머리로 가는 혈액량이 적어져서 식사 후에 어지럼증 오는 분들, 식사 후에 실신 오는 분들은 대부분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입니다. 그래서 식사 중 혹은 식후에 어지럼증으로 또 심하면 또 실신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서는 적은 양의 음식을 자주 그리고 탄수화물 음식 피하기. 참 약제 중요합니다. 전립선, 고혈압 약제, 우울증 약제, 향전신 약물 부작용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서 기립성 어지럼이 있어서 저도 그렇고 의사들이 생각보다 환자들이 먹는 약을 잘 안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에 비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작용으로.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물 많이 먹고 조금 짜게 먹는 게 좋아요. 기립성 어지럼은. 흔히 왜 물 짜오면 물 쉰다 하잖아요. 근력 운동. 피해야 될 거는 탄수화물, 햇볕, 사우나, 술, 커피, 이뇨작용이 장기간 서 있는 거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립성 어지럼에는 약도 있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약효로 미도드린 저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또 기립성 어지럼 환자들이 또 고혈압이 있어서 밤에는 또 슈파인, 밤에 고혈압이 있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베개를 약간 높이 베고, 이 야간열에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또 있고, 일어나면 저혈압도 있는 분 참 치료하기 어려워요. 누워서는 고혈압, 일어나면 저혈압 되는 경우 참 어려운데, 약간 베개 높인 베개나 침대를 이래 하면 참 잠이 안 와서 힘들지만, 이론적으로는 침대를 높이 하면은,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뭐 탄수화물 음식 먹으면 소화시키려고 피가 복부로 모이니까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혈관성 어지럼증은 대중요한 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거를 치료해야 됩니다. 또한 어지럼 단독으로 오는 미니 뇌졸중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이 뇌졸중 환자들이 종종 이러면 중풍점 안 오게 하는 방법 없을까? 쉬워요. 뭐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 이 수도 파이프에 녹슬듯이 혈관 녹슬는 거 이것만 방지해도 7, 80% 좋아집니다. 우리가 뭐 나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가족력. 그러나 이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만 방지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방지해도 뇌졸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혈관성 어지럼증에는 각종 위험인자들을 조절하시고 뇌졸중 치료를 급히 해야 된다.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 요소, 수도 파이프에 녹슬듯이 혈관에 녹슬게 하는 위험 요소 반드시 조절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전정신경염, 흔히 기관기라 합니다. 내 살다 이렇게 어지럼 심한 경우 처음 봤어요 라고 말하는 귀관기, 귀 안에 전정신경, 제가 아까 전정기의 출발력은 귀에 있고 종착역은 머리에 있다 했죠. 귀에 있는 이 전정신경에 바이러스 염증이 오는 게 전정신경염인데, 다는 전정신경에 염증이 온다. 귀감기, 어지럼 심한 감기인데, 이때 제가 앞에 말하는 어지럼 증상 완화제인 보나린을 장기간 먹으면 독이 됩니다. 아까 말한 중추 보상작용이 안 돼서. 이 전정신경염이 좋아지는 것은 귀에 있는 염증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머리 안에서 중추신경과 일을 많이 해서 귀 수준에서 나오는 전정기의 불균형에 극복해 주는 것은 머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뇌가 활성화되도록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지럼이 좋아지려면 어지럼을 많이 느껴야 된다는 역설적인 표현, 이게 전정 재활 운동입니다. 환자들한테 선생님 어지러워서 왔는데 저한테 어지럼 많이 느끼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전정신경염에는 약이 없습니다. 이건 운동이 최고의 약이고, 급성기에 토하고 할 때는 조금 앞에 말하는 약제를 쓸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모르고 의사가 전정신경염에 보나린을 뭐 2달, 3달 주면 답을 환자를 망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지럼 증상 완화제가 약일까요, 독일까요? 이런 약제들은 급성기 치료 쓰면 약이지만, 전정신경염에서 만성적으로 쓰면 바로 이거 약이 아니고 독입니다. 장기간 쓰면은 만성 어지럼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보나린 많이 안 씁니다. 어지럼 전문을 하는 의사들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른 과에서 설약이 무난하게 두통이 진통제처럼 어지럼에 진통제를 오해하고 막 쓰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잘못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지러울 때 하는 운동이 전정 재활 운동이다. 전정 재활 운동은 이렇게 자세를 잡는데 3가지 중요한 시스템, 귀에서 오는 전정계, 또 눈에서 오는, 우리 눈 감으면 걷기 어렵잖아. 눈에서 오는 시각 정보, 또 우리가 하체, 발바닥에서 끊임없이 중력 방향에 대해서 내 몸이 기울어진 것을 인지하는 체성 감각 정보, 이 전정 정보, 시각 정보, 체성 감각 정보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주위 환경과 나와의 관계를 인지하는데, 이 전정 재활 운동은 이런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빨리 해야 돼요. 초반에 빨리 해야지. 이거 전정신경염 있고 나서 한 달, 1년 뒤에 전정재활 운동 아무 의미 없습니다. 초반에는 이걸 하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한테 처음에는 어지러울 수 있지만 참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쪽 손이 있죠. 눈동자를 빨리 움직여서 양쪽 손을 번갈아 쳐다본다든지, 두 번째는 머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눈을 움직이면서
손을 움직이면서 눈동자가 따라 보게 하는 거. 세 번째는, 손은 가만히 있는데 머리를 탁탁 움직이면서 손가락을 보게 하는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이런 전정계, 그리고 시각 정보, 체성 감각 정보를 활성화시키는 게 전정 재활 치료인데, 이게 유일한 치료제가 바로 전정신경염이라는 겁니다. 이 전정신경염, 기관기를 이런 치료를 안 하고 보나리를 쓰면은 만성 어지러움으로 환자가 아주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 1861년도 메니에르가 이 병명을 지었고, 이것까지 흔한 어지럼증,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흔한 어지럼증이죠. 보통은 이런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여기는 청력이 감소됩니다. 반드시 난청, 그리고 이명과 이충만감, 마치 그 비행기 이륙할 때 같은 귀에 물들어가는 느낌이 동반되는데, 이 메니에르병 아직도 정확히 왜 생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약제는 메니에르병도 급성기는 제가 아까 말하는 전정 억제제인 보나린 같은 게 도움이 되고, 이런 예방약적인,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물 많이 먹고 소금 적게 먹고 담배 술 끊고, 그리고 이런 약제들은 이런 이뇨제가 있어요. 메니에르병이 왜 생기지 하면 혈관에 혈액이 흐르듯이 귀 안에는 맑은 물인 림프액이 만들어지고 흡수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 뇌림프액이 많이 만들어지든지 수명을 다한 림프액이 흡수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고이는 거예요. 마치 지하도가 엄청 찌끄러기로 물이 고이듯이. 귀 안에 림프액이 계속 고이다 보면 이게 터져부는 거예요. 우리가 공풍선 불면은 터지듯이, 터지면 발작적 어지럼이 막 오고 귀가 멍멍하고 충만감이 오는 거예요. 이뇨제는 귀에 물 빼는 겁니다. 물 빼고, 물 많이 먹는 게 또 아이러니하게 귀에 있는 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짜게 먹으면 안 돼요, 특히. 그리고 요 베타히스틴 하는 약제가 메네스, 유토나 나오는 약제도 결국은 여기 항히스타민 제제인데, 이런 것도 우리 귀로 가는 혈액순환을 올리면서 주로 이제 예방약 개념이죠, 요거는. 근데 아직도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약제가 이뇨제와 메네스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한 제가 지금 어점 상담소와 제가 비욘드에 나오는 시청도 있으니까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하고 급성기 약물을 짧게 써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10번째 시간은 다음 주 저녁 7시에 좀 약간 예민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인데, 어지러울 때는 어느 과로 가야 됩니까? 종종 묻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한번 한 5분 정도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인생극장분님 감사합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다 하니까 참 오늘 댓글이 조금 많이 있네요. 격처심, 어지러울 때 배고프지 멀미가 기어자고 제발, 이 장기 복용하면 안 됩니다. 장기 복용할 이유도 없고요. 장기 복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전성도 있고, 이건 정상이 있을 때만 먹는 약입니다. 스트라이커 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시민성, 신경성 어지러움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면 병원에 찾아서 오시고, 그렇게 크게 지장이 문제 없고, 신경 쓸 일이 적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신경성 어지러움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를 폭넓게 말하면 시민성 어지러움증이라 하고, 어지럽고 멍할 때는 정말 힘이 들면요, 선생님, 병원에 오시면 혹시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지럼증이 오는 대표적인 병이 또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에서 신경 쓰는 분들은 유발인자가 될 수 있고, 편두통은 어지럼증이 옵니다. 두통 없이도 어지럼증이 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심리적 어지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나서 어지럼증이 생긴다. 이게는 아마 기립성 저혈압을 포함해서 고혈압 약제 부작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워 계실 때 하고 서 있을 때 혈압을 체크해보고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자율신경 클리닉에 정밀한 검사 뒤에 약을 바꾸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생극장님께서 많이 좋아졌다는 거 다행이네요. 이 항우울제와 운동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중요합니다. 이성증 때문에 어지러워 쓰러졌는데 입원하여 치료하고 지금 약을 먹고 이성증 치료
이석증은 치료가 안 되냐는 질문에 치료됩니다. 한 번의 이석증은 경험 있는 어지럼증 전문가의 정복술로 치료가 되고, 이석증 뒤에 오는 심리적인 후유증은 시민성 어지럼은 약물로 치료되고, 이석증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포함하는 예방약을 쓰시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오는 이유는 아마 분석을 해야 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든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럼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뇨제하고 어지럼증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뇨제는 메니에르병에서 귀 안에 림프액이 고이는 것을 빼는 치료제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뇨제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면 기립성 어지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뇨제가 과하면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적절한 메니에르병 같은 질병에는 이뇨제는 치료제의 개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뭐하노 79분께서 선생님 버스나 지하철 틀이면 안 나오는 숨이 막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가슴이 조금 답답하고 트림이 안 나오면서 이분의 어떤 나이가 좀 궁금하고요. 젊은 20대에서 50대에 해당되느냐. 둘째는 타고 가다가 하는 말이 서 있을 때인지 앉아 있을 때인지 궁금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아마 심리적인 신경성 어지럼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떤 이런 불안, 심리적 어지럼의 카테고리에 안 되겠나 싶은 이유가 가슴 답답하다, 숨이 막힌다, 어지럽다, 피가 안 도는 느낌, 쓰러질 것 같은 불안.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황, 불안, 심리적 어지럼 이런 계열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이 또 자율신경 장애도 잘 옵니다. 이뇨제는 메니에르병의 예방약입니다. 메니에르병의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란 말이 급성 증상을 치료한다는 말이 아니라 메니에르병에 대한 예방약 개념이고, 기본 원리는 기 안에 있는 림프액을 빼준다는 말인데, 아직도 데이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약제 중에 하나로 쓸 수가 있습니다. 렉사포르 제가 아까 말했죠.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고 시민성 어지럼에 많이 쓰는 항우리제입니다. 어머니께서 파킨슨 환자인데 기상하셨는데 앞에 보이는 배경과 사물들 영화의 파노라마 필름처럼 흘러가는 어지럼 두고하셔야 합니다. CTMRI는 어지럼증의 진단에 도움 안 된다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어지럼증 진단의 MRI 역할은 제가 그것도 한번 어지럼 상담소에서 강의를 그때 했습니다. 6번째인가 7번째 시간에.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파킨슨 자체는 기립성 저혈압 잘 일으킵니다. 자율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런 자율신경 장애 환자 특히 아침에 자고 나서 안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럼증이 많이 오는 거는 모닝 인톨러런스라해서 자율신경 기립성 저혈압의 대표적인 거고, 파킨슨은 기립성 저혈압을 잘 일으킨다. 그 외에 어떤 이석증도 올 수 있고 하니까 결국은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고, CT는 앞으로 더 적지 마세요. 도움 되는 거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데 이석증이다. 이석증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 더 오늘따라 했는데, 보나리 일주일 정도는 괜찮을 수 있고, 제가 다음 또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 정도로 마치고, 답을 다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손정민 씨 하나는 타이레놀, 통증, 약물 과용은 도파민성 타이레놀은 그렇게 부작용이 심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때문에 약물 과잉 두통 경우 거의 없고, 약물 과잉 두통은 대부분 복합 진통제인 타이레놀에다가 카페인과 혈관 수축제 같이 있는 경우 많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문제가 질문이 있으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